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고 독립운동사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이며 중앙중 교장을 역임하신 이범중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학교와 관련된 독립운동사였다면 오늘은 만주 무장 독립투쟁의 기반을 닦은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이상용 선생님과 임청각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1998년 1학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감, 교장을 하느라고 수업을 안 했습니다. 그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매우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내가 이 중앙고등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48년 전에 내가 대학 4학년 때 중앙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왔어요. 그때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 배워서는 유명 인류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을 너무 잘하셨어요.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난 시골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중앙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비록 재미없는 수업이지만은 잘 들어주시고 기억할 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름이 임청각이라고 합니다. 임청각이라는 말은 도연명의 귀거르사에 등 동고의 서소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휘파람을 불고 임청류의 부시라, 맑은 물가에서 시를 짓노라. 그렇다면 이 집에서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을 지은 분이 도연명의 시를 인용해서 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은 분, 그 다음 분 3대에 걸쳐서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다 팽개치고 가서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건너편, 이게 낙동강가에 있는데 건너편에 귀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3대 동안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와서 산 분들의 추앙하는 유허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주인들은 500년 동안 벼슬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지은 분은 나의 20대 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이후에 20대를 내려오면서 벼슬을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한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과거를 아예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민가입니다. 사찰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아니고 개인이 살던 집, 살림집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집입니다. (1519년에) 지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7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풍수학을 공부한 원광대학에 있던 조용헌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5개의 대표적인 고건축을 이야기했는데 해남 노구당이라는 해남 윤씨 종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는 전주희 씨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창녕에 가면 성부자집, 성씨, 창녕 성씨, 성부자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이조라는 분이 지은 집인데 이런 집들은 다 17세기, 18세기 건물들입니다. 16세기 초에 지은 집은 개인 살림집으로서는 이 집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했고 이 집 주인이 그 다음에 한말에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하자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들이 이 집에서 태어난 분들이 10명이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공자들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1942년에 이 집의 앞부분을 뜯고 부속 건물들을 다 뜯어버리고 중앙선 철로를 부설했습니다. 1942년에. 그리고 일본 강점기 시대에는 이것이 국보 3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된 후에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때 보존 상태가 너무 미흡하고 훼손이 심하다 해서 보물 182호로 격하되었습니다. 현재 보물 182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적인 건물의 집이다 해서 정부에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년 후부터
이 집 앞에 철도를, 중앙선 철도를 아주 가까운 직선화시켜서 옮겨갑니다. 철도를. 그리고 철도역을, 역사는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철도도 거의 다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5년에 걸쳐서 복원공사를 합니다. 이 복원하는 데는 우리의 후손이나 우리 집주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복원위원회라는 고건축 학자들과 공무원들이,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해서 지금 벌써 회의를 5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까지 다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이 기분 좋아서 박수를 한번 칩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10명이 독립유공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심 인물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나중에 1925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지금 같으면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를 지냈던 석주 선생, 나는 증조부이기 때문에 이름을 호로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석주 선생이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종손이었어요. 그분은 가야산에서 의병기지를 설치해서 하려다가 그것을 동료였던 차은표, 공식 명칭은 차성충입니다. 그분이 작은 실수로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성충, 그리고 서민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신돌석, 그리고 김상태, 이런 분들이 의병투쟁을 하다가 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 의병기지가 폭파가 됩니다. 가야산 의병이 불가능하게 되자 석주 선생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한계가 있다. 내가 50년 동안 읽은 공자맹자의 성리학, 도덕,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맹한 공자맹자의 서적은 잠시 실험 위에 얹어뒀다가 나중에 조국이 완전한 독립을 이룬 뒤에 그것을 다시 읽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자맹자의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식교육, 애국계몽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인,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1907년에 안동이라는 시골에 협동학교라는 신식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들어서 대중 강연을 통하여 애국 계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한협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한협회 본부는 이때 변절을 합니다. 친일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협회 본부에다가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석주 선생이. 우리는 본래의 대한협회 정신으로 가겠다. 대한협회 취지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때 항의서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석주 유고에 실려져 있어서 안동대학의 교수들이 번역을 해서 국역 석주 유고를 출판해 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비싸요. 8만 원. 90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이 석주 선생은 평생을 만주에서 독립투쟁에 무장투쟁에 온 정신을 바치다가 1932년에 만주에서 독립투쟁의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주 선생의 아들 이준형호를 동구라 그럽니다. 이분은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아버지 석주 선생의 독립투쟁의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만주에서 193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 도중에 서류 뭉치 한 뭉치를 경의선 철도에서 분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주 애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해서 석주 유고를 만들게 됩니다. 유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일본 경찰로부터 회유, 협박, 변절을 요구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중앙선 철로가 임천각 앞을 지나게 되자, 임천각의 일부를 훼손하면서 지나게 되자 자존감이 상해서 420년 된 집이 일부가 헐리게 됨으로써 그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목에 동맥을 끊어서. 그것도 67회 생신날 자결합니다. 그 자결하시기 직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오래 생각해뒀던 절명운이라는 내가 목숨을 끊으면서 하는 시를 칠언율시로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쓰고 목에 동맥을 끊어서 자결합니다. 그 피 묻은 유서는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존 처리돼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석주 선생의 손자, 그리고 손부, 성이 다르죠? 허은. 그리고 근데 이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이 두 분이 만주에서 결혼을 해서 7남매를 낳았는데 그 7남매 중에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예요. 6번째가 딸이고 7번째 막내 아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병화,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만주에서 일찍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를 해서 1920년대에 남만주 청년총동맹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때 용정 지역에 있던 육문중학이라는 곳에 다니던 학생 김일성이 당원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원증을 준 분이 바로 이병화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8살에 정의부 요원, 통일부 요원으로 무장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신의주 동북쪽으로 청성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성진의 주재소, 요즘 말하면 파출소입니다. 그걸 습격을 해서 일본 경찰의 책에는 외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경 수명을 사살을 하고 폭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학생들 말로 하면 토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10년 후에 1934년에 경의선 철도 안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감옥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나와요. 그 외놈들이 법은 또 잘 지킵니다. 사형이 되어야 하는데 사형을 안 시킵니다. 안중근보다는 못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독립운동사에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분은 우리 현대 독립운동사의 해와 같고 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건 또 명심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인 허은,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동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의 길을 왕산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1907년에 팔도 의병들이 모여서 양주에 모여서 서울을 침공해서 외놈을 쫓아내겠다 하고서 오다가 일본 군인들의 간교에 속아서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교수형 1호입니다. 허위. 그분 허위의 호가 왕산이에요. 그래서 왕산의 사촌형이 허형이라고 있는데 허형의 손녀입니다. 허형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대종교 창시자 나철이라는 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여기에 가면 여기 저 동십자각이라고 있죠. 경복궁 동남쪽에 동십자각 근처에서 을사오적이었던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지나가자 나철 및 여러 명이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 그때는 육혈포라 그랬습니다. 꺼내가지고 쏘려고 하다가 권총의 방아쇠 고리가 조끼 주머니에 있던 담뱃대에 걸려가지고 안 나왔어요, 권총이. 그러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고문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었는데 그게 왕산 허위의 사촌형 허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허씨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허은의 고모가 이육사 형제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애국시인, 저항시인 이육사 알죠? 이육사가 6형제가 있는데 원기, 원록, 원일, 원조, 원창이, 원홍이 6형제예요. 그 중에 둘째가 원록이,
이육사입니다. 그래서 이육사 형제들의 외사촌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이육사의 고모 할머니, 전고모, 할아버지의 여동생, 그분이 바로 이 허은의 시어머니, 아까 나왔던 이준형의 부인, 나의 조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하고 이육사 집하고 이 김혜허 씨 집하고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상동, 이분은 이상용 석주 선생의 동생입니다. 1912년에 평양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분도 만주의 형과 함께 망명을 했다가 형이 자네는 고향에 가서 집을 지키게,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종손이 없지 않아, 자네가 가서 종손 대행을 해. 그래서 임천각에 가 있다가 평양에 신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유교사회에서 양반 집안에 예수쟁이가 나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도 장로가 되어서, 교회 장로가 되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과 저 남쪽에 가서 청도 밀양 지역에 교회, 개척교회 14개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안동이라는 시골에서 옥동교회라는 교회에서 45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3.1운동의 최초 시위를 안동에서 벌입니다. 그때는 남이 많이 보라고 큰 연을 만들어가지고 연 끝에 조선 독립만세라고 써가지고 꼬리를 달아서 크게 만들어서 시내 한복판에 연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이상동의 표석과 함께 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위를 했노라 하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이상동의 동생, 이상룡의 막내 동생, 이봉희, 이분은 만주에서 형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자 신흥학교 교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이 형국, 이분은 이 상동의 장남입니다. 대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시 처음에 백부를 따라서 만주에 갔다가 다시 백부가 그 권해서 안동으로 돌아와서 임천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분은 또 애국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서 제자 중에 유명한 부산대학에 있다가 70년대에 돌아가신 이종률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종률 교수가 부산 사람들은 부산의 함석헌이라고 그랬어요. 이종률 교수는 부산대학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 형국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종률 교수가 쓴 민족사의 분열과 조국 통일의 주조, 민족사의 분열, 남북 분열과 민족사의 분열과 조국사의 분열과 통일의 주조, 주된 흐름,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보면 나는 이 책을
지고지순한 애국지사 나의 스승 이형국 선생 영전에 바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형국의 동생 이운영, 이분은 아버지 이상동처럼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분도 만세시위 또는 만주의 서로군정서의 국내 특파원으로서 여러 애국 활동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살이도 4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은 4형제가 있는데 전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지금은 전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뭐 MIT 경제학 박사, MIT 공학 박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때 78년인가 전국체전 때 재미동포 선수단 단장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딸이 예일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하버드의 신학 교수를 한 이상현 박사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민, 이 동희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석주 선생을 만주에서부터 상해 북경으로 모시고 다닐 때 비서실장 역할을 한 분입니다. 아주 맹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이승화, 이분은 사진이 없습니다. 석주 선생의 당숙인데, 오촌 당숙인데 나이는 석주 선생보다 18살 아래예요. 작은 집 당숙이니까.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 줄 때 준 훈장증 그걸 여기다 실어놨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오늘의 주제가 될 이 석주 선생 이상용의 활동 상황입니다. 연보 및 동영상이라고 그러는데 동영상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동에 가면 임천각에 가면 거기서 15분짜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젊은 시절에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 군 중위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걸 낭인들이 했다고 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일본 현역 장교 중위가 칼로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제일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났는데 안동에서 1896년에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대장이 권세연입니다. 1기 의병대장입니다. 권세연은 바로 석주 이상용의 외삼촌입니다. 그 다음 1907년에 유인식, 김대락, 김동삼 등과 함께 만주에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유인식, 김동삼, 김대락 등과 함께 교육기관인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창립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유인식이라는 분은 동산 유인식은 아주 유명한 애국지사입니다. 유인식의 손녀가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를 해주신 이원정 선생의 부인입니다. 바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앙인 유면희 선생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원정 선생의 처삼촌입니다. 다 그 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11년에 만주로 이제 망명을 해 가는데 거기에서 김대락, 이회영, 김동삼 등과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 강습소를 만드는데 여기에 그 이회영 선생은 정말로 위대한 애국지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흥무관학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흥 강습소를 세울 때는 돈도 내고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1911년, 12년에 만주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하니까 우당 선생, 이회영 선생 일가는 1913년 1월에 만주를 떠나서 상해 북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 사실은 우당 선생의 부인이었던 이은숙 여사의 애국 독립운동과 아내의 숙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당 선생 부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감님은 돌아가실 때 만주에 돌아가서 체포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는 만주를 1913년 정월에 떠난 후에는 만주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지금 우당기념관에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그 신흥무관학교를 우당 선생이 설립해서 다 그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 이회영 선생은 위대한 애국지사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 6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전부 다 재산을 처리하고 만주로 갔다가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분들의 재산은 어디서 연유했냐면 그 우당 6형제 중에 둘째 형인 서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건석, 철, 회, 시, 호 이 6형제입니다. 건영, 서경, 철영, 회영, 시영, 호영 이렇게 6형제입니다. 그 중에 넷째가 우당 이회영입니다. 1866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경이라는 분이 둘째가 이유원이라는 좌의정을 했던 분에게 양자를 가서 그 집에 굉장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명동에서부터 남산 쪽으로 가는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그 집 땅이었습니다. 지금 하면은 그것은 몇 천억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는 거의 황무지예요. 나무도 생산이 안 되고 쌀 한 톨 생산이 안 되는 그렇지만은 부자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당 선생은 거기에 상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일찍이 만주로 가기 전에 상동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 1918년에 만주에서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삼과 함께 석주 선생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이제 설군정서라는 그 군정서는 처음에는 군정부예요. 그런데 상해에서 여운형이 와가지고 정부가 너무 많다. 7개요. 그래서 다 통합하자.
그래서 석주 선생은 흔쾌히 허락하고, 그러면 우리도 상해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가겠다. 그래서 서로 군정부를 군정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서로군정서 총재 독판, 제일 대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독판이었던 분이 여준, 호를 시당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부독판이었어요. 여준은 해방 후에, 광복 후에도 있었던 여운형의 재당숙입니다. 근데 이분은 서운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동작동에 가면 무명용사 합동 추모하는데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1920년에는 서로군정서의 장군이었던 지청천 압니까? 지청천의 본명이 지대형입니다. 본명은 만주에 가서 지청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복 후에는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는 이청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지청천 장군은 여러분들 조철호 선생 아시죠? 소년운동 창시자 조철호 선생, 성남중고등학교 설립자 김석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응준, 이런 분들하고 지청천 다 같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철호 선생도 만주에 가려다가 나중에 체포됩니다. 그러다가 체포됐다가 사형이 될 뻔했는데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교관이었던 마치타라는 그 일본군 장군이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1923년에는 김동삼, 이진산, 배천택 등을 보내서 서간도 대표로 보내서 김동삼을 의장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석주 선생의 조카 이광민이 가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한 분은 박은식입니다. 배감 박은식, 대한독립운동지 혈사를 쓴 분. 그 박은식의 손자가 현재 광복회장하는 박유철입니다. 현재. 근데 그분 할아버지에 비해서, 할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지금 광복회장은 할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작아, 사람이. 1926년에는 상해에서 여운형이 테러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테러를 당했냐? 반대파에게. 같은 독립운동가들끼리도 보면 굉장히 파벌이 심하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난맥이 일어나자 더군다나 강요로 조각을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만주 지역의 분들이
상해에는 건달들만 모인 곳이니까 우리들은 안 가겠다 합니다. 무장투쟁하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926년 2월에 국무령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만주에 와서 4분 5열로 됐던 여러 개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32년에는 설안현 소가전자라는 곳에서 75세를 일기로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중을 들던 아들, 제자 여러 사람들에게 광복이 되기 전에는 내 유고를 조국으로 모셔가지 말라.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 있는 일본 강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조국에 내 시신을 옮기지 마라.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석수 선생이 돌아가신 지 58년 만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가서 유해를 모셔옵니다. 그때 네 분을 같이 옵니다. 석수 선생, 동생 이봉희, 당숙 이승화, 조카 이광민 이렇게 네 분을 모셔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갔어요. 가운데 보면은 임청각에 소유했던 노비들을,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노비로 있던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쪼개서 나누어 주고 등을 떠밀러서 나 가라.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선도적으로 노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비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의병을 하든지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해라. 나를 따라오라. 실제로 1990년에 석수 선생이 유해를 모셔와서 임청각에서 17일간을 있었는데, 그때 얼굴도 모르고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 와서 분향을 하고 절을 4번 5번씩 하고 가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알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어른을 우리는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분입니다. 섬겨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들은 뭐냐면은 만주의 서로군정서에서 발급한 돈을,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발급해준 영수증입니다. 이때 돈이 임청각을 팔고 수십만 평의 땅과 산을 팔아서 가지고 간 돈이, 그때 문서를 보면 빨갛게 단 난로에 떨어지는 조각눈처럼 쓸 게 없다요. 난로에 조각눈이 떨어지면 그게 금방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 1월 5일에 안동을 떠나서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쓴 시가 있습니다. 거국음, 나라를 떠나서 가면서 읊는 시, 거국음.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건널 도, 강을 건너는 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문을 좀 아는 대학생 같으면 내가 그걸 써주겠는데 그 가르쳐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래에 와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군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여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부터 1주 간격으로 2주째는 3학년, 3주째는 2학년, 마지막에는 1학년 그렇게 해서 임청각에 와서 전부 도열해서 참배를 하고 갔습니다. 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의 옛집이기 때문에. 물론 우당기념관에도 갔습니다. 사관 생도들이 대표들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청산리 전투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산리 전투를 기록한 이범석 장군이 쓴 혈전이라는 책이 있고 우동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풍이 너무 많이 와요. 자기 중심으로 썼어. 근데 그 청산리 전투에 참전을 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장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임시정부 국무령일 때 사용했던 벼루와 용장이라고 해서 이 용 모양의 지팽입니다. 이 지금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136cm입니다. 북경 근처에 만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승려가 이걸 용장을 용 모양의 지팡이 2개를 만들어서 김규식에게 주었는데 김규식은 광복 후에 활동하던 우사 김규식이 아니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김규식입니다. 김규식에게 주었는데 김규식이 한 개는 누구를 갖다 주고 한 개는 석주 선생을 갖다 준 게 지금 우리 집에 있다가 2002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 벼루와 함께 기탁 보관해 놓았습니다. 이 벼루는 21.5cm, 가로는 10.5cm입니다. 그래서 이 매화 꽃 문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은 국무령 취임에 대한 임시정부 신문, 독립신문의 기사들입니다. 이거는 안창호 기념관에 있는 그 흥사단에 있는 임시정부 최초의 청사입니다. 이것은
동작동 현충원 임시정부 묘역 국가수반묘역에 있는 석추 선생의 선소입니다. 이것은 잘 안 보이죠? 왼쪽에 이것은 1763년에 그린 석추 선생의 6대조 이종학이라는 분이 낙동강 가운데서 배를 타고 그린 임청각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그림을 확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이 파란 점선은 임청각의 모습이고 빨간 점선은 이게 중앙선 철로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앙선 철로가 내년이면 임청각 창건 500주년이 됩니다. 철로가 뜯겨서 옮겨갑니다. 이것은 1922년에 아까 나왔던 석추 선생의 조카 이흥국이 설립한 동흥학술강습소라고, 거기에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한 건데, 여기에 나도양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여기에 강사로 와 있었어요. 교사로. 근데 이것은 이 철길, 중앙선 철로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밤낮으로 약 100여 회의 지진을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여기에 살 때는 아무 지장 없이 잠을 잘 잤는데 지금은 가면 기차 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그리고 여기쯤에 국보 16호인 7층 전탑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퇴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과거의 시대에는 남존여비 시대예요. 조선시대까지는 계급사회였어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았어요. 그런데 독립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만주로 이주를 해갔는데, 망명을 해갔는데, 남자들은 무장투쟁을 하는데 여자들은 먹고 입고 의식 주는 여자들이 몫이었습니다. 그때 부인들이 그 역할을 안 했으면 남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은 김우락 석추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중숙, 이거는 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손부 허은. 근데 이 가운데 이중숙은 바로 이육사 할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석추 선생 부인 김우락의 내방 가사 중에 일부를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나의 어머니 허은 여사입니다. 1980년에 경향신문 문화부장이었던 최영주라는 분이 와서 찍은 거예요. 근데 임청각의 어느 방 앞에서 찍었는데 문이 보면 문종이가, 청어지가 다 뜯겨 있죠. 이렇게
퇴락했던 겁니다. 근데 이 허은 여사의 회고록 1995년에 출간됐는데 지금은 그게 민족문제연구소에 판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당숙 허은의 2살 아래인 만주에서 42년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전사한 허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허형식은 김일성의 스승입니다. 허형식은 자기 참모가 러시아로, 소련으로 피신을 합시다. 근데 허형식이 아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김일성은 싸우기 전에 살기 위해서 소련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스티코프 일기라는 북한에 와서 김일성 정권을 수립해 준 소련군 사령관입니다. 스티코프 일기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일성이 소련군 중위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요거는 사진을 내가 못 찍었는데 석주 선생의 우애아들 이준형, 나의 조부, 할아버지 유서입니다. 1932년에 와서 42년에 목에 동맥을 끊어서 자결할 때까지 10년 동안 회유, 협박, 변절, 일본이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도가 임천가가 앞에 부분을 뜯고 철로가 건설되자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죽음의 임하여라는 시를 남기고 유서를 쓰고 그리고 목에 동맥을 끊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투성이어야 된 유서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제치하에서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주 1일 도첨 1일지치라 그랬어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의 치욕을 더할 뿐이다. 그리고 자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이분에게 청년 시절에 와서 글을 배우고 시를 배웠던 사람이 이월록입니다. 이육사예요, 바로. 그리고 이 유서에 보면은 정형제, 나는 이 범증입니다. 우리는 6형제예요. 7남매 6형제예요. 도증, 세증, 석증, 철증, 항증, 내가 막내 범증이에요. 이 증은 항렬자가 아니에요. 우리 첫째, 둘째 형님이 만주에서 증조부 석주 선생 살아있을 계실 때 태어났기 때문에 증조부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놈들을 증이라고 불러라. 증손이니까. 이 대궐 같은 고향집을 버리고 와서 만주에 와서 이 운막 같은 초가집에서
여러분들 만주 독립군 지도자들이 뭐 백마를 타고 다니고 뭐 선구자라는 노래 그거 전부 가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신만 배우십시오. 거지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가집, 집도 아니고 그냥 그 잡초를 베어가지고 지붕을 잇고 토굴 같이 만들어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좀 지도자 집은 좀 크고 2칸, 3칸 이렇고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그리고 병사들은 여름엔 야영하고 겨울에는 눈비만 안 맞게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말이지 잘못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짜예요. 이 손자, 형제들은 재산을 축내고 토지를 팔더라도 교육을 끝까지 시켜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못 지켰습니다. 이 절명에 임하여 임절원 이 시가 보면은 한글만 내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한시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솔잎을 썰어 먹고 곡기를 끊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잘 끊겠다 이게. 그런데 내 평생 더듬어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왜냐? 엉성한 재능으로, 부족한 재능으로 저버린 큰 은혜, 저버린 것. 큰 은혜라는 건 뭐냐? 하늘의 은혜, 부모님 은혜, 역사의 은혜. 이런 걸 저버린 것 한탄하고 병든 몸으로 깊이 숨어 사는 것만 익히네. 그런데 하늘은 이 땅에 본목에 하는 것 아직 멀고 천심상원 춘회근 근이라는 게 무궁화 근자예요. 근역 우리나라입니다. 시운종간 해변상 상전벽해로 변화하는 시운을 마침내 보게 되네. 해변상이라는 말이 이게 한시의 묘미입니다. 상전이 벽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벽해가 뽕나무밭으로 변하는 그 돛치시켜서 더욱 강조한 한시의 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귀머거리 벙어리로 구차하게 사는 것 오히려 가소롭다. 그리고 원컨대 따라가겠다. 원수, 오부, 나의 아버지, 시, 모시겠다. 운창, 하늘나라예요. 구름 원자에다가 하늘문 운자예요. 창, 하늘문 창. 내 아버지 모시러 하늘나라에 가겠다. 그리고 이 시를 남기고 동맥을 끊어 자결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왼쪽에 좀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게 20년부터 중앙선 철길이 옮겨가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터널이 1km가 넘는 터널을 3개나 뚫고 여기 낙동강변에는 600m를 시멘트 옹벽을 쳐가지고 중앙선 철도를 놨어요. 외놈들이 이렇게 악랄했습니다. 그리고 임청각의 일부를 뜯어버리고
이거는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인데 가사만 가끔 이야기를 해줄게요. 서북으로 흥룡태원 남의 영절에 흥룡태원, 태원은 내몽고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북으로 흥룡태원 남의 영절에, 영절이라는 건 그 대만 건너편에 있는 중국 대륙에 있는 절강성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만만 헌원자손, 헌원이라는 게 중국의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 시대에 있을 때 삼황이 황제씨를 말합니다. 황제씨, 복희씨, 신롱씨 그 중에 황제씨의 이름이 헌원이에요. 여러 만만 헌원자손 중국인입니다. 업어 기르고 중국인들을 우리가 업어 길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동해섬에 있는 어린 것들을 품에다 품어서 젖먹여 주니가 니뇨 누구냐?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의 가슴 끓던 피가 우리 가슴에 좔좔좔 결치며 돈다. 2절은 장백산 및 말리 같은 비단 낙원을 원수들의 어린이 남의 자손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름 받느니 니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근데 이것을 그네 가슴, 우리 조상들 그네 가슴 끓던 피가 이네 가슴에 좔좔잘 결치며 돈다. 그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이런 그 만주벌 눈벌판에 얼음 위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윗도리를 홀렁 벗고 영하 20도 되는 곳에서 맨발로 뛰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던 그런 노래입니다. 벼농사에 처음으로 성공하셨다. 1913년 가을입니다. 지금도 북위 40도 이북에서 벼농사가 되는 곳은 세계에서 만주 지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이가 우리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 1913년에는 11년, 12년에 대기근이 들어서 좁쌀과 기장 이런 것만 먹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귀족 출신들 안주를 떠납니다. 근데 이 산골 촌 출신들 굶고 헐벗고 굶주린 자신 있는 시골 사람들이 만주에 남아서 벼농사를 연구를 해서 그걸 누가 연구를 했냐? 석주 이상용과 그의 처조카 김형식이 산골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1년 반 만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게 되니까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 식량을 쌀을 중국 청나라 관리들에게 갖다 주고 먹어보라 하니까 청나라 관리들이 토지는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우리 청나라 사람들에게도 벼농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때 표기로 보면 벼농사라고 안 쓰고 수전농, 물수자, 밭전자, 논농사입니다. 수전농을 우리 중국인들에게도 가르쳐 달라. 토지는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쌀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기숙사에도 쌀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눈벌판에서 새벽에 나와서 6시에만 나와서 체조를 하면서 노래를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부르고 이러면서 그때 벌벌 떠니까 여준 선생이 여시당 여준 선생이 여러분들 추위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싸울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어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입을 조금 벌리고 살살 웃으면 오랫동안 웃을 수 있다. 크게 입을 벌리고 하하하 웃으면 그 순간적으로 끝나니까 그런 농담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투쟁과 애국개몽운동. 근데 요거는 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인데 만주에서는 무장투쟁과 애국개몽운동이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국내에서 또는 상해에서 그리고 광복 후에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이 분열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그건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나뉘어서 이때는 우리 집에 석주 선생까지는 아닙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회주의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주 선생의 아들 이준형은 중국 만주에 있는 중국 정부 관료들과 화합을 위해서 반석현 농민동맹의 사무적 집행위원을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용인해 줍니다. 석주 선생이. 그리고 그 손자인 이병화, 나의 아버지, 그분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지독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에 있는 농민폭동이 있습니다. 중국에. 농민폭동의 주동자가 이병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담겨놓은 게 양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광복 후에 남북 분단이 되자 우리 집은 굉장한 질시와 배관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물론 대립은 있었지. 근데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좀 학생들이 다양성의 의미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허은 여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하도 많아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전부 다 통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굴의 정신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뭐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글은 시집 갔던 고모가 첫 근친을 와서 시집 갔다가 첫 번째로 친정 오는 것을 근친이라고 그럽니다. 첫 근친. 그때 고모에게 마당에 떨어진 감나무 잎을 가지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6살 때. 그 고모가 이육사의 어머니예요. 허길입니다. 이름이 허길. 그 고모에게 한글을 감나무 잎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쓴 한글을 배웠는데 나는 몇 년 전에 도산서원에 갔다가 그 옆에 이육사 문학관에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문에 들어가자 왼쪽 편에 우리 어머니 글씨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큰 게 확대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허길 여사예요. 어머니의 고모예요. 어렸을 때 그분에게 감나무 잎에 써서 한글을 배운 것이 고모의 글씨체와 진료의 글씨체가 똑같아요. 아주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볼펜 글씨가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의 글씨와 어느 정도는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광복 후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한국 정부의 대우는 6.25 후에 전사자들 집에 통보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화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봉지에 소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헌병이 턱 이렇게 들고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 와서 그걸 주고 갑니다. 이 집 아드님이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꼭 면석이나 동석이가 따라옵니다. 그때 규정은 내무부 규정이에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사자, 부상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바란다예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61년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62년에 원호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처가 그때 원호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퇴계로에 낡은 건물을 하나 빼앗아 가지고 국가 원호청이 생겼습니다. 그 원호 업무가 시작됐어요. 그때는 전사자, 부상자에게는 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도 안 되고 진학도 못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온갖 가정교사,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온갖 것 다 해봤습니다.
군복, 작업복 염색한 거, 까맣게 염색한 거 하나 구해가지고 팔 걷으면 여름이고 팔 내리면 겨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런데 72년부터 보훈 업무가 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교육보호라고 해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중, 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대학 졸업한 지가 15년 지난 뒤에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조카들, 내 딸들은 전부 다 무료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원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대사 중에 그늘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임청각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청원서를 냈어요. 근데 공문이 오기를, 청와대에서 공문이 왔어요. 대단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후손들의 뜻대로 하겠는데 관계 기관에 지시했으니 거기 따라 주십시오. 문화재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헌납자하고 등기부에 있는 등기자하고 일치시켜서 헌납해 주세요. 우리 헌납자, 우리 형제, 조카, 숙질들은 등기자가 아닙니다. 등기자는 일제시대에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가 대표들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68명이에요. 그들에게 전부 다 동의하는 인감도장을 받아서 그래서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돈 2,500만 원을 우리 형님이 은행에서, 종은행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꾸 바뀌어요. 인사이동이 돼서. 4차례 재판장이 바뀌고 10년 만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청각이라는 건물은 국가의 보물 182호인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재. 왜? 안동시의 시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시의원, 시장들에게 아무리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라는 게, 의원들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국가에 헌납하려고 했느냐? 이것도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큰 이 대궐 같은 집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유는 뭐였느냐? 500년 동안 우리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소유했지, 우리 후손들은 아니다. 개인 사유재산에서 떠나서 국민 공유로, 국가 소유로 하자. 이게 우리 주장입니다. 바로. 왜? 우리의 어른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바친 분들이니까 우리도 우리 집을 국민 소유로 하자.
그것이 우리 뜻입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낼 때 어떠한 반대급부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내가 그 공식 직함은 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사장입니다. 내가. 근데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짧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115만 명입니다.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그런데 실제는 200만이 넘습니다. 이들이 종사하는 곳은 어디냐? 삼성도 현대도 LG도 SK도 아니에요. 그 대기업에 하청하는 중기업, 그 중기업에 하청하는 소기업, 그 소기업들에게 하청하는 가내수공업에 종사합니다. 120만 명이. 그래서 10명 또는 15명이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장들이 마음씨가 좀 깨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때리고 뭐 착취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기업, 가내수공업 이게 무너지면 삼성도 현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농토에서 소작농,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서 지세를 받는 부자도 없어집니다. 그 부자 없어지면 큰 부자도 없어집니다. 국가의 재정도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질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실업자가 많다. 대졸 실직자가 많다. 그들은 일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삼성, SK, LG, 현대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생산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고등실업자, 대학 진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1960년대에 대학에 들어갈 때 전국의 대학 정원이 6만 4천 명이었어요. 지금 2년제, 4년제 합쳐서 130만 명입니다. 대학 입학생이. 이건 우리가 또나 개나 전부 다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이건 국가적 손실이에요. 자기 본인도 불행해요. 주변에 실업자 얼마나 많아요. 대학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빈둥빈둥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0년사, 80년사 내가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80년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80년사와 100년사를 만들면서 중앙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첫째,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의 희망으로 살아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중앙학교에 33년을 있었는데 나는
영원한 중앙인입니다. 난 중앙, 중고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처음 올 때 고려대학교 총장이, 김상엽 총장이 추천을 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는 낙하산으로 왔습니다. 공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야로 내 머릿속에 중앙과 함께 하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주황산 교장 선생님, 주시경 선생의 외아들입니다. 주황산 교장 선생님, 당신은 여기에 채용이 되면 이 계산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시오. 내 말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 동산이 10년 전에 팔려버렸어요. 364억에 정부에 팔려버렸어요. 계산 동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난 고향 동산에도 안 가고 화장해서 임청각 앞에 낙동강에 뿌려지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개교기념일이나 중앙교우의 날 이럴 때 보면은 여기 뭐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내가 교우의 인사들을 만나면 제일 불쾌한 게 그거예요.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해요. 옛날에 뭐 서울대학교 120명이 들어갔다느니 그거 지금과 같은 세상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 그래서 나는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었어요. 중학교 옥상에 쫙 크게 지난 영광 뒤로 하고 우리는 미래로 간다. 이 구호를 난 걸고 싶었어요. 교장할 때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교우회에서 싫어한대네. 내가 교장할 때 후문에다가 신입생 환영, 100회 신입생 환영 그랬어요. 이거 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래의 옛날 중앙의 영광 그거 잊어버리세요. 미래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60만 세 때인가 3.1절 때인가 이 행진하는 거 있죠. 그거 의미 없는 그 행진보다가 근데 행진을 하면 나 옛날부터 교장을 내가 이 중학교에서 8년을 했거든 하면서 미술 선생님들 또는 뭐 이 선생님들에게 권유를 했어요. 귀찮다고 안 해요. 뭐냐? 중앙학교가 옛날에 민족의 등불이었다. 3.1운동 체원지고 60만 세의 중심지고 이 중앙학교 출신들이 좌익 인사들, 혁혁한 좌익 인사들이 많습니다. 중앙 1회 졸업생 김도봉 북한에 가서 부수상 했잖아요. 김무정 인민군 장군, 박갑동 이런 이현상 지리산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이게 전부 중앙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중앙 출신이 많고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중앙 출신이 많지. 근데 그들이 학교 다닐 때 싸우지 않았어요. 이념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진을 하면 여기서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하면 민족의 등불을 상징하는 학생 각자가 만들어요. 초롱불을 만들어요. 초롱. 대나무가치라든지 아니면 쌀이 가치라든지 또는 철사라든지 해서 비닐을 씌우든지 문종이 창호지를 바르든지 안에 배터리를 넣든지 촛불을 넣든지 해서 들고 학급 등을 크게 만들어요. 여러 개를 달아도 좋고 한 개를 달아도 좋고 학급. 그 다음에 개인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과거에 3.1 운동을 일으켰어. 60만 세 운동을 일으켰어. 우리 민족의 어둠을 밝히려는 등불이었다. 우리도 등불의 역할을 계승하겠다. 초롱불을 만들고 행진을 하는 우리는 민족의 등불이다. 그런 걸 난 하기를 좀 권유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어른들의 정신적 바탕은 뭐냐? 우리는 안동에서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퇴계 선생 이후에 성리학의 유교적 정신으로 뿌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유독 성리학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대조 같은 분은 성리학은 아직 제껴보지도 않은 대학자였습니다.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음악가였고 검은고를 아주 얼마나 잘 탄지 몰라요. 그리고 문집을 남겨놨어요. 화첩을 남겨놨어요. 그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칼라판으로 인쇄를 2004년에 딱 찍어냈어요. 그 왜? 성리학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임청각 사람들. 근데 그 임청각의 주인들은 그 성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범생은 범생이는 큰 인물이 못 된다 그래요. 왜? 창의성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